안녕하세요. 기본 감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플로 측의 감정, 기본 감정에 이어서 플로 측의 감정의 수레바퀴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감정의 수레바퀴인가? 플로 측은 감정을 수레바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왜 감정을 수레바퀴로 표현을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었던 기본 감정 이론의 한계 때문에 플로측은 감정을 수레바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사용하는 감정 범주를 보편적이고 선천적인 것으로 과도하게 일반화하는 경향이 기본 감정 이론에는 있었고요. 그래서 기본 감정 이론은 감정의 복잡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삶에서는 순수 감정보다는 혼합 감정이 더 흔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플로 측도 순수한 감정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기본 감정 이론을 주장했지만, 그러나 기본 감정 이론만으로는 감정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다른 개념을 더 추가하게 된 거죠. 또 기본 감정 이론은 생리 뇌과학적 증거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감정마다 고유한 생리 반응과 뇌 회로가 있다고 가정을 했지만 실제 측정 연구에서는 감정 간의 생리 지표가 상당히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기본 감정 이론은 문화 맥락을 과소하게 평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 범주가 문화에 관계없이 거의 동일하게 존재했다고 가정을 했지만 실제로는 감정의 표현과 해석이 문화, 언어,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르기도 했고요. 또 감정 범주의 이분법과 단순화, 감정들이 연속적이고 혼합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플로 측은 기본 감정을 제안했으면서도 그 기본 감정의 한계를 이제 인식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플로 측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감정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감정은 강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감정의 수레바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감정의 수레바퀴의 핵심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면서 감정의 수레바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플로 측은 감정을 하나의 목록이 아니라 관계망으로 보고자 했고, 수레바퀴를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휠이 나와 있는데, 수레바퀴가 나와 있는데,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목록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레바퀴는 감정들을 유사성에 따라 원형으로 배열하고 반대 감정을 마주보게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감정 간의 거리와 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죠. 지금은 이제 그림이 그 화면에 크게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없기는 하지만 양끝 서로 반대되는 감정끼리 마주 보도록 되어 있고, 유사한 감정들끼리 서로 붙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감정은 유사한 감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주 보고 있는 감정은 반대 감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플로 측은 강도라는 축을 도입해서 같은 감정의 스펙트럼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강도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플로 측의 모델에서 감정은 약, 중, 강처럼 강도에 따라서 층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체험이나 행동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일종의 강도를 다루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화라는 감정이 중간쯤일 때는 화라고 하고 기본 감정이 되고, 이제 화라는 감정이 낮게 나타나면, 적으면 짜증이 되고, 높으면 경노가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조절하고 다루는 것은 결국은 강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이제 그 강도를 통해서 실제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겠고, 이런 것들을 이 수레바퀴 개념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혼합 규칙으로 복합 감정을 조합해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플로칙은 인접한 기본 감정들의 결합을 두 감정의 혼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감정이 인접한 기본 감정이 혼합되면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감정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기쁨과 수용이란 감정이 합쳐지면 사랑이라는 감정을 만들게 되고요. 혐오와 화라는 감정이 합쳐지면 증오라는 감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플로칙은 기본적인 감정이 있고, 그 유사한 감정들끼리 합쳐서 또 새로운 감정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칙에게는 기본 감정이 있고 2차 감정, 3차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게 되죠. 자, 플로칙은 감정 언어 수백 개를 8개 기본 감정으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레바퀴 모델을 통해서 감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감정을 모두 8개로 해서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많은 감정 단어를 유사성 가정으로 묶어서 유사한 것들끼리 묶어서 거기다 혼합 규칙까지 더해서 많은 감정 단어를 적은 원리로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의 수레바퀴의 핵심 역할에서 5번째는 성격 특성, 대인관계, 방어기제 같은 파생 영역으로 연결하는 허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로칙은 감정이란 단어가 단순하게 감정이라고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혼합감정으로 설명된 많은 단어들은 실제로는 성격 특성 단어로 쓰인다고 보고 있고요. 또 상태와 특성의 경계가 꽤 의미적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칙의 중요한 이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격 특성과 성격을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다는 거고요. 또 대인관계나 방어기제 같은 것들을 연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담에서 평가와 개입의 지도가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수레바퀴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그 평가를 내리거나 개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서 명명, 라벨링, 감정을 이제 명명하게 되는데 불안이란 단어를 언급할 때도 이것을 하나로 뭉개지 않고 위치와 강도로 이제 세분화할 수 있죠. 그래서 불안이라는 단어를 이런 식으로 또 볼 수 있고, 또 갈등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갈등 감정. 그래서 둘 이상의 감정이 섞이거나 충돌하는 지점을 이제 설명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더 하게 될 거고, 개입 설계, 목표를 감정 제거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입을 할 때 이런 감정을 없애는 거야, 부정 감정을 제거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강도를 낮추는 거야, 또 반대 감정으로 이동하는 거야, 또 혼합을 분석해서 그 분해해서 핵심 정서를 찾아보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감정을 낮춘다 또는 제거한다는 개념에 익숙해져 있는데, 플로칙 같은 경우는 지나친 감정은 강도를 낮춰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감정을 다룰 수 있는 거고, 또 반대쪽에 반대편에 반대되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감정을 반대되는 감정으로 이동시켜주면 이 감정이 더 변화하게 되겠고, 또 기본 감정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해하면 그 안에서 핵심 정서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지닌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감정의 수레바퀴의 기본 구조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감정의 수레바퀴는 원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보셨지만 원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 기본 감정이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고요. 또 인접한 감정이 있는데 이것은 기능적으로 또 유사하게 되겠고,
반대되는 감정은 기능적으로 대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유사하냐 기능적으로 대립되냐는 사실은 인접해 있느냐 정반대에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겠고요. 뭐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고 슬픔의 반대는 기쁨입니다. 서로 대립되는 거죠. 정반대. 그리고 분노와 공포가 정반대 감정이고 혐오와 수용이 반대 감정이고 기대와 놀람이 반대 감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반대인 감정은 동시에 경험되기가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에서는 이 반대되는 감정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자, 일단은 원형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강도의 차원으로 또 구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감정도 강도에 따라서 다른 이름과 기능을 지닌다고 봤고요. 그래서 원의 그 수레바퀴의 중앙에는 약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고, 중간에는 기본 감정이 자리하고 있고, 바깥에는 강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기본 감정이라고 보면 약한 감정은 평온이 되는 거고요. 강한 감정은 황홀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감정의 이름들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감정을 기준으로 해서 약한 감정과 강한 감정, 그래서 강도가 다르고 또 이거에 따라서 기능도 약간씩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강도가 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자, 감정은 양적 차원만이 아니라 질적 경험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병리적 감정은 종종 강도 조절 실패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 강도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강도를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접한 두 감정이 결합해서 2차 감정을 만들어내는데요. 이것을 혼합감정이라고 합니다. 혼합감정. 물론 이제 그 2차 감정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플러치익은 인접한 두 감정이 결합되는 것을 2차 감정이라고 봤고, 또 3차 이렇게 더 감정이 이제 확장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2차 감정이라 그러면 인지가 먼저 일어나고 인지가 전제돼서 나타나는 감정을 2차 감정이라고 하고, 또는 순차적으로 1차 감정이 나타나서 따라 나오는 감정 2차 감정이라고도 하는데, 플러치익은 혼합 감정을 2차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미 언급은 했지만, 자, 기쁨과 수용이 만나면 사랑이 되고, 공포와 놀람이 만나면 경외가 되고, 분노와 혐오가 만나면 경멸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혼합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 대부분의 인간 정서는 혼합 감정이라는 겁니다. 이제 기본 감정이 중요하긴 하지만 많은 감정들이 혼합 감정이라는 거고,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 경험을 설명하는 강력한 도구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감정의 수레바퀴는 감정을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상황과 해석에 따라 이동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감정 개입은 제거가 아니라 이동과 조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뭐는 제거해라, 감정을 제거해라가 아니라 감정을 이동하고 조절하는 것, 감동의 자리를 바꿔주거나 아니면 감동을 조절하는 것으로서 감정 개입의 정의를 플러치익은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 수레바퀴 개념에서 이제 그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잠깐 해야 되겠습니다. 그 수레바퀴의 중심에는 이제 갈등과 양가성이 있다고 이제 플러치익이 주장을 합니다. 보통 이제 중심에는 무감정이 있는 거 아니냐, 감정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플러치익은 이것을 갈등 상태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MBTI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MBTI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점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 점수가 중앙으로 갈수록 중간이죠, 중간.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바로 갈등 상태 영역이거든요. 외향이냐 내향이냐가 분명한 게 좋지, 중간에 있으면 외향도 내향도 아닌 상태가 되고 갈등을 일으키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수레바퀴 이론도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반대 감정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활성화되면 어떻게 되죠? 네, 거기에는 혼란이나 마비나 불안이나 결정 회피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수레바퀴의 중심 지점이 되는 거죠. 또 상담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태가 이 수레바퀴의 중심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상담적으로 중요할까요? 이제 우리가 내담자 얘기를 하지만 그냥 우리들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내담자의 수는 내담자의 상당수는 감정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감정을 느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아마 우리들의 경험도 그럴 겁니다. 하고 싶은데 두렵고, 사랑하는데 화가 나고, 떠나고 싶은데 죄책감이 들고, 결정해야 되는데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것이 우리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 원인들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감정 갈등 상태 구조적 특징. 반대 감정이 동시에 활성화되면 우리가 많이 힘들어지겠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각 감정은 서로 다른 대응 전략을 요구하게 됩니다. 보시면 접근과 회피, 또 결속과 배제, 유지와 철수. 감정이 반대라는 이야기는 기능도 반대라는 거죠. 기능도 반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응 전략이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접근과 회피가 동시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뇌와 신체는 서로 다른 행동 지시를 동시에 받게 되기 때문에 갈등 상태, 이 가운데에 있는 것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제 심리적 정지 상태라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결정이 마비되고 감정적으로 혼란을 느끼고 불안과 긴장이 증가하고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현상들이 이 중앙에서 수레바퀴의 중앙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의지 부족이나 미성숙이 아니라 감정 시스템의 충돌 상태에서 발생한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되는 감정이 동시에 활성화됐을 때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해야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주 나타나는 갈등 감정의 유형을 보면 공포와 기대가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실패가 두려워요. 기대와 공포가 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이나 망설임이나 미루기 같은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요. 또 사랑과 화가 또 같이 나타날 수 있어요. 기쁨과 수용이 합쳐지면 사랑이 되죠. 그래서 친밀한 관계에서는 사랑과 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 매우 흔하게 나타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특징에는 죄책감 섞인 분노나 자기 비난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슬픔과 분노도 이제 잘 나타나는데 상실 경험 이후에 주로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면 우울과 공격성, 또 냉소, 분개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수용과 혐오도 갈등 감정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용해야 되는데 혐오는 또 거부해야 되죠. 그래서 의존 관계나 학대 관계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보고요. 특징은 이 사람을 떠날 수 없어. 그렇지만 싫어.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갈등의 유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중요해지겠죠.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일단은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흔한 오해가 있는데 뭐냐 하면 어느 한 감정을 선택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두 개의 감정이 갈등을 일으켰을 때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럴까요? 네, 그럴까요?
또 하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기쁨과 슬픔이 있으면 슬픔을 없애야 되는 거고, 기쁨과 슬픔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것을 플러 측은 오해라고 봤습니다. 오해. 그러니까 어느 한 감정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게 플러 측의 기본적인 견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레바퀴 관점에서 개입을 해본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가지 감정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갈등 상태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 건 이상한 게 아니야. 서로 다른 감정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면 이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이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상 행동은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나타났어요. 상반되는 감정이. 그러면 거기서 혼란을 경험하고 뭔가 회피하고 뭔가 이런 것들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렇게 느끼는 거, 두 감정이 나타나는 거 이상한 게 아니고 두 감정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인정하는 게 갈등 상태를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건 비정상이 아닙니다. 네, 나타날 수 있는 요소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감정이 동시에 나타났을 때 지금 느끼는 감정을 기본 감정 단위로 나눠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슬픔이 나타났다면 기쁨은 기쁨대로 나누고 슬픔은 슬픔대로 따로 분리를 해내는 거죠. 기쁨과 슬픔을 일단 분리하는 겁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나타나서 힘들어요. 갈등이 있어요. 이걸 일단 이게 정상이라는 거 인정하시고 이럴 수 있는 거야 라고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기쁨은 기쁨대로 슬픔은 슬픔대로 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단위로 이제 나눠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개입은 이 한쪽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한쪽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슬픔을 제거하거나 기쁨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을 없애기보다 뭘 하는 거예요? 강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강도를. 그래서 강도를 조절해 줌으로써 한 사람 안에서 정상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수레바퀴 관점에서 감정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동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거죠. 이동 가능성. 자, 그 강도 조절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이동 가능성은 뭐냐 하면 지금 기쁨과 슬픔이 중앙에서 만나서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 감정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정중앙에 있을 때 갈등이 더 큰데 혹시라도 기쁨 쪽으로 더 이동할 수 있을지 슬픔 쪽으로 더 이동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할 수 있다면 무게중심을 옮겨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감정의 수레바퀴에서 기본 감정이 극과 극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 감정들끼리 붙어 있고 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수레바퀴의 중심에서는 무감정 상태가 아니라 갈등 상태로 이제 플러 측이 보고 있는 거고, 그 갈등 상태가 됐을 때 우리들이 많은 혼란을 겪는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런 혼란 속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리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 상태가 정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본 감정들이 혼합되어 있는지 기본 감정을 나누어서 생각하고, 그리고 이 감정들을 강도를 조절해 주는 거죠. 한쪽이
그러니까 기본 감정보다 더 세면 그 감정을 이제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강도를 조정하는 것을 1차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이동 가능성의 탐색입니다. 우리가 어느 쪽으로 조금 이동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기쁨과 슬픔의 감정으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기쁨 쪽으로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을 하고 슬픔 쪽으로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을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충돌이 좀 더 적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감정의 수레바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조금 빨리 진행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플로치의 감정의 수레바퀴에 대해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감정의 수레바퀴를 한두 문장으로 요약해 보시고 또 필요한 내용들을 찾아보시고 내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쁨 다루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시간은 많은 걸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살펴보시고 또 그러면서 머릿속에 질문들이 좀 생겨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들을 잘 찾아보시고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을 듯 합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